이번에 이제 사이버타임즈 기자단 두 번째 소상공인 무료 웨비나 소상공인을 위한 기초노동법 알고 보니 내가 범죄자를 진행하게 될 인사노무 전문 기자 안지영 노무사입니다.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달도 안 된 일이었습니다. 그 동네에 치킨집 사장님이 다급하게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혹시 지금 당장 상담이 가능한지 요거를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어, 오시라고 하니까 사장님이 이제 배달 오토바이 타고 저희 법인 사무실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사장님이 이제 1,300만 원 임금 체불 판정서를 이제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면서 퇴직금 600만 원이랑 주휴수당 700만 원을 지급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셨었고 시급도 다른 업장보다 넉넉하게 주셨던 편이셨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제 보통 소상공인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르바이트나 직원분들 많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분들이랑 농담하면서 소소하게 웃고 즐기고 이런 날도 있으실 거고, 학교에서 저에게 같이 회식을 하시는 날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씩 사업하시다가 보면은 근로계약 관계라고 하는 법률적인 관계를 넘어서 조금씩 친분 관계가 생기고 또 직원이 또 오랫동안 다니면 가족같이 일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오랫동안 다니면 직원들도 월급도 자연스럽게 조금씩 인상될 거고 또 성실히 일하면은 보너스도 뭐 여러 번 지급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근로기준법은 형법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를 규율하는 법이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 같은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이나 소주제가 알고 보니 내가 범죄자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바로 한 달 전에 또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직원과 언제나 웃으면서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가족같이 일했다는 거는 직원이 노동부 진정으로 사장님의 목을 겨누는 칼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이제 사건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사장님은 이제 치킨집 운영하시면서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 이제 주방 아주머니를 좀 채용하셨어요. 아무래도 또 인상도 좋으시고 서글서글 하시니까 뭐 친분도 자연스럽게 쌓였고 뭐 일하는데도 되게 재밌게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아주머니가 채용하실 때 본인이 이제 요청을 하셨었어요. 나는 퇴직금 안 받을 테니까 대신 시급을 좀 높게 측정을 해달라. 사장님은 설마 뭐 무슨 일 있겠어라고 해가지고 이걸 오케이를 하시고 2023년도부터 시급을 11,000원 정도로 측정을 해주셨어요. 이거 당시에 최저시급이 9,62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좀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있는 편이죠. 아주머니가 26년 초에 퇴직을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원만하게 잘 근무하셨습니다. 사장님도 근무하시는 동안 아주머니가 야근하시거나 하시면은 일당도 좀 더 채드리고 교통비도 더 붙여주시고 아주머니가 좀 개인 사정으로 일찍 가야 한다고 하면 퇴근도 시켜주시고 일찍 퇴근도 시켜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퇴사하실 때에도 그별 문제 없이 원만하게 그 헤어지셨어요. 근데 두 달 전쯤에 노동부에서 갑자기 출석 통지가 오고 그리고 이제 사장님도 출석 통지가 왔고, 이제 내용을 보니까 아주머니가 노동부 진정을 걸어가지고 주휴수당이랑 퇴직금을 못 받았다라고 이제 진정을 걸었던 거예요. 일단 사장님은 혼자 처리해 보시겠다고 해가지고 혼자 노동부에 출석하셔가지고 진술이나 이런 걸 다 진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건을 거의 혼자서 다 끝내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이제 1,300만 원 임금 체불이니까 이 금액을 지불하라라고 하는 노동부 이제 통지서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사장님 되게 많이 억울해하셨어요. 뭐 돈도 많이 주고 친하게 잘 지내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셔가지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셨던 서류들을 좀 살펴보니까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로 없었고 급여 자체도 매일 현금 지급하시면서 구체적인 급여 지급 내역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런 방어할 수단이 없었어서 간이대지급금 지급으로 해가지고 미리 나라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조금 빌려서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안내를 드리고 상담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만 요즘 이제 현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정부에서는 좀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거를 아마 유튜브나 여러 기사를 통해 확인하셨을 거예요. 뭐 작년 말에는 가짜 3.3% 단속이라고 해가지고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자로 고용한 경우에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고 바로 오늘 또 고용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로랑 가산디지털단지
문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권역별로 릴레이로 감독을 한다고 해요. 아마 그 세무조사란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동부에서도 이제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이걸 이제 근로감독이라고 합니다. 근로감독이 나오면 감독관 2명 이상이 사장님 영업장으로 방문해서 기본적으로 1년치 근로계약서 사용대장, 연차 사용대장, 퇴직금 지급 내역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꼼꼼히 자료를 확인하면서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체불이 임금이 있으면 지급하라고 지도를 합니다. 이 지도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형사 절차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만약 근로감독이 나온다면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방금 전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바로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근로조건의 명시라는 내용이 있고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벌칙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안 쓰시는 경우 사장님들이 보통 사람을 고용하신 다음에 일을 잘 하는지 보려고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미뤄두시거나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뭐 일을 잘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못하면 뭐 너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해고를 하시거나 좀 권고사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근로감독관님이 강연하시는 자리에 가가지고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 그 감독관님 소속된 지청에 유명한 낙성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인들은 지청마다 다 있어요. 다 있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민원인이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근로계약서는 처음에 안 썼어요. 그리고 오전에 회사에서 하는 기본적인 교육들을 받고 점심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오후에 인사팀에 가가지고 아 내가 전 직장에 필요한 자격증을 두고 왔으니까 이거를 좀 가지고 오겠다. 혹시 법인 차량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바로 갔다 오겠다. 해가지고 인사팀에서는 본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쨌든 한번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차량을 가지고 그냥 집에 간 다음에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회사에서는 계속 그 직원한테 연락을 했겠죠. 왜 출근 안 하냐? 뭐 차 반납해라. 뭐냐?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직원이 회사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어요. 보시면 근로계약서 한 장, 그러니까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는 게 한 장당 500만 원 이하거든요. 근로계약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쓰시는 게 맞고요. 그 잘못 쓰시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겁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출근 첫날 그리고 업무 시작 전에 반드시 작성을 하시고 교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아마 인터넷에 근로계약서 이런 거 검색을 해보시면은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거를 아마 많이들 쉽게 찾아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양식이에요. 또 내용도 한 장으로 해가지고 짤막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장님들이 아 노동부 나라에서 배포한 근로계약서인데 또 내용도 간단하네. 이거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표준근로계약서의 함정이라고 돼 있죠. 고용노동부 양식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표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 우리 매장의 휴게 시간, 뭐 구체적인 업무 내용, 수당 구성 같은 게 전혀 반영되지 않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상 기재하라고 한 것들을 제외하면 얼마든지 내용을 특약으로 추가해서 붙여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장님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가 되려면 우리 사업장 현황이랑 예산에 맞는 맞춤형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마 많이들 보셨던 표준형 근로계약서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내용 첫 번째 근로계약 기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뭐 근무 장소 뭐 어디서 일한다 업무의 내용 소정 근로 시간 등등등등등등 이건 말 그대로 진짜로 법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을 보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사전 동의입니다. 법적으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근로자에게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은 근로자가 나 연장 야간 휴일로 안 하겠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실무적으로 어떤 이제 현상이 되는 거냐면 매장에서 정말 뭐 손님도 많고 뭐 일이 많고 해가지고 진짜로 손 하나가 급한데 그 사장님이 뭐 직원이든 알바생이든 뭐 2시간만 남아서 좀 연장 근로를 해달라. 1시간만 남아서 연장 근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근로자가 그냥 싫어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제 근로계약서상 저 10시까지만 일하기로 돼 있습니다. 8시까지만 일하기로 돼 있습니다. 좀 퇴근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버리더라도 이걸 가지고서 뭐 징계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이유로 이제 이 친구랑 같이 못하겠다라고 뭐 해고를 하고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렇게 근로계약서 상에다가 뭐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연장 근로 및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실시에 동의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두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두면 나중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지시에 대해서 불이행할 경우 이를 가지고 미리 동의를 했는데 왜 안 지키냐 하고 지시 불이행에 대한 부분을 다툴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퇴직 시 임금 지급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임금, 퇴직금, 뭐 기타 안중 금품이 있다면 14일 이내에 이런 금품을 청산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이것도 형사처벌이 셉니다.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근데 보통 많은 사장님들이 아마 직원이 퇴사하시면 보통 뭐 편의 아니면은 현금 사정 그런 이유 때문에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월급을 5일날 지급하는데 직원이 6일날 퇴사를 해요. 그래서 일단 전달 월급은 이미 줬고 이번 달 6일까지 일한 거를 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음 달 5일에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은 이것만으로 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사직서나 근로계약서나 이런 지급 연장 동의를 미리 받아두시면 다음 달 월급날에 이런 미지급한 금품들을 지급을 하셔도 형사처벌 문제에서 면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세 번째로 소정근로 시간입니다. 이제 뭐 아르바이트생도 그렇고 정직원도 그렇고 특히 뭐 병영 같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근무 시간이 평일이랑 또 다르죠. 그래서 요일별 근무 시간이 다른 경우에 이제 어떤 요일에는 몇 시간 근무하고 주 며칠 일하고 휴게 시간은 어고 이런 것들을 각각 기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노동부 근로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을 표기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단 자리부가 좀 좁아요. 네, 그래서 이걸 수정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좋은데, 뭐, 대부분의 대표자님들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임금 항목별 구성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례에서 그 주휴수당 퇴직금 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가장 주된 문제가 보시면은 6항에 임금란 보시면 월 1급, 시급, 뭐 1급, 시간급 얼마, 생여금 그 내용들을 보셨을 때 주휴수당 관련된 문구가 없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시급에 11,000원으로만 기재하고 기타급의 재수당에 있음 체크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11,000원에 대한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안 줬다. 요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로 그냥 펜으로라도 시급만 얼마,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만 써 있어도 전과 같은 사례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뭐 700만 원 주휴수당 미지급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급 안에 시급제를 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이중 지급을 막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면은 만약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넣는다고 하면 최저 시급 곱하기 1.2를 하시면 되거든요. 언제든 상관없이. 그러면 26년 기준 1,320원 곱하기 해서 12,384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쓰신다고 할 경우 시급제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시급은 12384 그리고 옆에다가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해두시면 그분이 근무하실 때마다 1시간마다 12384원을 지급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더 이상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장 현황에 맞춰서 한번 그 포괄 임금 고정 이 수당을 한번 세팅하는 걸 예시로 한번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우선 상황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하루 10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이분의 일당제로 하실 경우에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하셔야 되냐? 기본급, 예, 보시면은 하루 10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급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당 비율은 한 배고요. 그래서 8시간 곱하기 1 생략 곱하기 1 생략 곱하기 1320원. 26년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82,560원이 나오고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1.6시간이 나와요. 제가 아까 그 시급의 1.2를 곱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인데 1.6시간으로 하루 일당을 넣어두고 이분이 주 5일 일하게 되면은 1.6 곱하기 5 해서 8시간이 되죠. 네, 그래서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온전히 지급하는 그런 비율적으로 쪼개둔 거기 때문에 이제 1.6시간, 일당 하루 8시간 근무 1급제 주 5일 기준으로 1.6시간을 넣으시면 되고 시급 기준으로는 1시간 근무할 때마다 0.2시간씩 더해서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급제에서는 1.6 곱하기 최저시급 하면 16,512원. 그리고 하루 10시간 근무하니까 그 나머지 2시간 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을 해서 최저시급을 곱해 주시면 총 13만 3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0시간 근무자의 1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 휴일 근로할 때 추가 수당 가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일한 만큼의 시간만 지급하시면 되시는데 5인 이상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휴일에는 연장 근로랑 중복 가산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이제 공휴일이 있으잖아요. 거기에 근로자가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그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되겠죠? 그게 2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유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번 포괄임금제 오남용 지침에 나온 내용에 따라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저희 페이지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명시가 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월급제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주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하루 10시간에 주 5일 근무하는 사람, 그러니까 총 일주일에 50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월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최저 월급이 되겠죠? 그러면은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곱하기 5일 해서 40시간이 나오고요. 주휴수당으로 8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더하면 48시간이고 곱하기 4.345주를 해줍니다. 이 4.345주라고 하는 거는 1년이 52.14주 정도 되는데 이거를 10월로 나눈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값이 대략 208점 몇이 나오는데 이걸 올림 처리하면 통상 209가 되고 그러니까 버림을 하면 임금 체불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올림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9에다가 최저시급을 곱하면 215만 6,880원이 기본적인 월급이 되는 거고요. 연장근로수당 한 주에 2시간, 하루에 2시간씩 5일 해가지고 한 주에 10시간, 여기에 4.345주를 곱해서 1.5배를 더 해주면, 다시 곱해주면 65.2시간. 요거는 어쨌든 올림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하시는, 첫째 자리에서 하시는, 셋째 자리에 하시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올림 처리하셔서 시급을 곱해 주시면 67만 2,864원이 나옵니다. 결국에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월급이 282만 9,744원 이상이어야 체불임금이 없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이런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두고 이 사람이 실제로 하루 10시간씩 주월 근무 한 달 동안 하면 더 이상 법적으로는 추가로 지급하실 금액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그대로 자세하게 표시하지 않고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표준 근로계약서에 여기 6항에 월급 270만 원, 재수당 없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금액 모두가 기본급으로 처리가 되고 이 기본급을 바탕으로 역산해서 나온 시급으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가로 지급하신 금액에 따라서 퇴직금도 같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 번째인데, 이제 임금 지급 마인드셋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보너스를 지급하실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데 사장님들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보너스 지급하시는 경우들이 왕왕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선의로 금액을 주시더라도 항목이랑 금액을 구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볼게요. 연장 근무해가지고 고생했다고 보너스 30만 원도 주고 택시비도 줬는데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보너스로 주셨더라도 그러니까 명목상 연장 수당으로 주시지 않고 그냥 상여금 보너스 30으로 주셨다고 하면은 여전히 연장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남아 있고 임금 체불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퇴사하고 나서 이제 청구를 하면 이중으로 다시 지급을 하셔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급 연장수당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퇴직금에 반영이 되겠죠. 그럼 퇴직금도 덩달아 늘어납니다. 안전한 방법은 내가 줘야 될 법정 최소 금액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금액들을 먼저 지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연장근로수당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딱 10만 원이 떨어지게 나오기는 힘들지만 예시로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친구한테 30만 원을 주고 싶다 보너스로. 그러면은 연장근로수당으로 10만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연장근로수당 10만 원과 보너스 20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급 액수를 많게 하시는 것보다 지금 명목을 정확하게 나누시는 게 리스크 예방의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 계약들을 많이 하세요. 네. 직원들이 4대 보험료 나가는 게 아까워가지고 3.3% 계약을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고 사장님들께서도 직접 4대 보험료 부담이 그러니까 보험료가 부담되셔가지고 3.3% 계약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요즘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청을 하죠. 근데 근로기준법의 특징은 실제를 보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대법원 2006-29736판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계약의 형식 뭐 3.3% 계약을 했냐, 아니면 어떤 계약을 했냐, 이런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사용종속 관계가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느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보시면 뭐 여기 업무 지정 및 감독, 시간 및 장소 구속, 기본 고정급 유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보다도 더 많은 기준들이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는 뭐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지정을 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지정한 출퇴근 시간이랑 업무 장소에 구속이 되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지 이건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랑 상관없이 3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으면 그걸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으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지 요거 외에도 본인의 위험으로 사업을 수행하는지 뭐 이런 것들 추가적인 요건들이 많이 있는데 간단하게는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3.3% 계약을 했는데 이게 근로자가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기준이短期계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준다거나 인테리어 같은 걸 맡겼을 때 의뢰인은 구체적으로 언제 그리고 누가 어디서 근무하는지를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정해진 마감 시기에 나에게 소프트웨어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인테리어를 잘 마치면 그러면 그냥 땡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해진 용역비를 지급하고 이제 계약이 끝나겠죠. 이런 경우가 3.3% 계약의 전형적인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근로자를 고용을 하면서 3.3% 계약을 했더라도 이런 기준들에 비춰봤을 때 근로자다라고 하면은 근로기준법이랑 4대 보험 관련 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진정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내가 3.3% 계약을 했는데 뭘 못 받았다, 퇴직금 못 받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의한 3.3% 계약의 결말.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자든 근로자든 3.3%를 하려면 당사자 간에 어쨌든 합의가 있어야겠죠. 뭐 원칙적으로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근데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령은 어쨌든 강행법 법규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어떻게 했더라도 걸리면 돼요.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젊은 분들이 사대보험이나 뭐 소득세 같은 개념을 모르고 알바를 할 때 사장님들이 그냥 3.3을 임의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3.3으로 신고를 하고 일을 하고 나서 그냥 나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네. 뭐 알바 기간 세보니까 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그냥 실업급여 신청을 넣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자는 결국에 소급해가지고 4대 보험을 모두 가입시켜줘 버려야 됩니다. 이걸 가입을 안 시키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뭐 국민연금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을 시켜버리고 사용자한테 고지서를 물려버려요. 이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근로자, 사용자가 각각 50%씩 보통 보험료를 부담을 하죠. 이 근로자 부담분을 돌려받기도 매우 힘들고, 그다음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도 발생하고 가산금도 발생합니다. 이런 거는 오로지 사장님 몫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산업재해 폭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선제보험이 이슈가 큽니다. 그러니까 선제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선제가 터지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는 선제보험 급여의 50%를 사용자한테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시는 노무사님 사례인데 식당에서 20년도 넘게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파출 여사님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파출 업체 통해 가지고 파출 업체 수수료 지급하고 들어오셨다가 오랫동안 일하고 얼굴 익히니까 파출 업체 빼고 우리끼리 일하자. 그래서 그쪽에 수수료 굳이 부담 안 하고 그냥 여사님한테 3.3% 떼고 주겠다. 이렇게 이제 일을 했거든요. 20년 넘게 일을 해오시다가 그분이 주방에서 미끄러지셔가지고 골반뼈가 부러지셨어요. 당사자 간에는 그냥 오랫동안 일하셨으니까 서로 이제 잘 아는 사이고 병원비 물어주고 소위 공상처리라고 하죠. 이걸로 원만하게 합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여사님 가족이, 파출 여사님 가족이 여사님 모르게 산재 신청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한번 신청이 들어가면 일단 공단에서는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산업재해가 맞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다가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졌으니. 그러면은 치료비 50% 해가지고 수천만 원과 사대보험료 미납분을 소금 납부하시게 되셨어요. 만약에 선제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뭐 실제로 공상 처리를 안 하고 공상 처리를 하고 이 가족들도 선제보험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럼 그땐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직원이 일단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게 되면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세요. 어쩌다가 다치셨어요? 이렇게 뭐 크게 다친 경우에는 이거는 뭐 그냥 다칠 수 있는 게 아닌데라고 하면은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제가 건설 인부인데 떨어져가 팔이 맞아가지고 부러졌습니다. 기계에 잠깐 부딪혀가지고 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이러면은 의사가 그거를 진료기록부에다가 기재를 해둬요. 그리고 요거는 다 스캐닝,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건보공단에서 의사들이 올렸던 내용을 다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의심 사례가 있으면 근로자한테 우편을 보내요. 선생님 이거 건강보험 처리를 받을 게 아니라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소명하시라. 소명을 못하면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했던 걸 근로자한테 환수를 합니다.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상 처리해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치료를 다 받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료 급여 환급으로 환수로 인해서 내가 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줘야 되니 이제 선제보험이 되는 게 처리가 맞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 측에. 그러면 산재보험공단 다시 이 내용을 알고 근로자한테 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상 처리도 위험하고 어쨌든 산재가 발생하면은 산재 처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그 산재보험이랑 별개로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사고, 그러니까 3일 이상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노동부에 산재 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3.3%한 경우에 산재보험도 안 들어놨는데 공상 처리까지 했는데 사용자가 요걸 신고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산재보험 접수가 사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노동부에서도 자료를 공유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진행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직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시키시는 게 필요하고 알바생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신고하시고 소액이라도 4대 보험을 납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보험제도라고 라는 게 있는데 월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고 10인 미만 사업주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랑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지원제도가 있어요. 물론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더 있긴 한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적어도 젊은 친구들 보험료 부담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에요. 내가 주말에 이틀 정도밖에 알바를 안 쓰는데 이런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되냐? 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 근로하기로 한 날 개근했으면 무조건 주휴수당은 지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스케줄링을 고려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근로시간, 근로계약상 근로하기로 한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지금처럼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고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 알바로 일시키시는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씩 이틀 이런 식으로 시간 조절을 하시면은 조금이나마 인건비를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첫날 일하고 잠수 탄 알바생, 뭐 직원도 마찬가지죠. 돈을 줘야 하나요? 네, 주셔야 됩니다. 단 1시간을 일을 했어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괘씸하다고 미루면 신고의 표적이 되니 즉시 정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노동부 신고를 당해보신 사업주분들은 다들 하나같이 분통을 터뜨리세요. 일도 개떡같이 하고 나갔는데 내가 여기에 대해서 돈을 줘야 되냐? 오히려 나는 이 직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 근데 1시간 급여까지 거 주시면 그만입니다. 어쨌든 근로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거는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셔야 돼요. 근데 근로자한테 월급을 안 주시는 건 형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안 주셔가지고 노동부에 출석하시게 되면 시간도 시간이고 스트레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반드시 돈을 주셔야 된다. 혹시 요거 외에도 사업상 궁금하셨던 뭐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거나 채팅을 올려주시면 제가 자리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카톡으로 질문 주신 게 있습니다. 어머니, 아, 네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톡을 지금 꺼놔가지고 혹시 소리 날까 봐. 주말 알바도 주휴 수당을 줘야 되나요? 첫날 일하고 잠수 탄 알바생 돈 줘야 되나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긴 예, 한데, 아까 말씀해주신 거 멤버들, 못 들은 네. 멤버들한테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아, 네. 아, 그러시구나. 아, 네네. 더 혹시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뭐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남았네요. 어쨌든, 네.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즘 안보험 많이 들으시죠? 뭐 그거 외에도 실손보험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요. 보험 드시는 게 고액의 치료비나 사고 같은 불확실한 리스크를 이제 대비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사업장 환경에 맞게 그런 임금 기준을 세팅하는 게 가장 확실한 노동법 보험입니다. 지금 질문 당장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예,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한번 살펴보시라라고 일단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질문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일하셨던데 못 받은 거 있는데 관련 질문하셨네요. 요거 혹시 그 개인적으로 이제 질문 주셔야 될 내용 같아요. 이게 개인정보나 이런 게 포함되는 거면은 만약에 뭐 괜찮으시면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개인사가 좀 포함돼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다 싶으시면은 뭐 회의 끝나고 그 이제 개인적으로 그 메시지에 한번 보내주시면 이제 제가 그걸로 한번 통화를 드리든 답변을 드리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이 회의 끝나고 나가지 마시고요. 이제 그 위에 채팅창에 새 채팅으로 제가 그걸 아예 보내놔 드릴게요. 일단은 회의 끝나고 나가지 마시면은 제가 그쪽으로 메시지 보내놓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